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운행자 강론, 음, 유형별로 운행자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지인, 친척, 계약관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차량을 무단으로 더 운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 무단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절취운전과는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차를 열세를 관리하던 중에 무단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회사가 둘 다 가족 회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차주인, 다른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딩 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고딩 아들이 아빠 가게 차량을 운전하여 친구들하고 놀다가 열쇠를 가져가는 방법은 화장대 서랍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차주인 나와 했을 때 아빠, 차주인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회사 허락 없이 면허 구역을 벗어나 가족과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차주인, 택시 회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업소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업소 주인 차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차주인, 업소 주인이죠.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운전의 묘미는 바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의 예외 사유가 됩니다. 종합보험 한정운전 특약 많이 하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21세 이상, 48세 이상, 기명 1인만 운전할 수 있다. 부부만 운전할 수 있다. 가족만 운전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몇 명만 운전하겠다고 한정 운전 특약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보험사는 대인배상 이익, 그러니까 민법상 전부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있게 되고요. 그런데 한정특약 약관에는 모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대인배상 이익, 민법상 전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도난을 판례는 형법상 절취에 한정하지 않고 무단운전, 아까 말씀드린 지인관계, 가족관계, 회사 직원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단운전 사례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단운전이면 보험사가 이렇게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고객, 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운행자는 피보험자, 보험사 고객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고딩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서 놀다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가 발생해서 1억, 5억, 10억 이렇게 배상 책임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운행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보험사 뭐 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가 이것을 모두 커버리지 범위로 넣기 위해서 무단운전, 절취운전의 경우에 대인배상이 책임을 하기 위해서 한정운전 특약을 했지만 21세 이상만 운전한다고 특약을 했지만 17세, 15세 아들이 차를 몰래 무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행위자 고딩에게 구상을 할 것이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는 구상할 수 없도록 상법 682조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를 다시 정리해서 보면 한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차 열쇠를 관리하던 중에 무단운전했는데 양쪽 회사가 둘 다 가족이 운영해서
다른 회사 차명의자의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이 차명의자 회사의 종합보험사는 한정운전 특약과 상관없이 대인배상이 책임을 전부 지게 되고요. 고등아들 이 차를 몰고 나간 경우 역시 48세 한정 특약이 있더라도 그걸 위반했지만 대인배상이 책임을 전부 지게 됩니다. 아빠 보험사가요. 택시기사가 그 면허구역 밖에서 가져가고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역시 차주인 종합보험사 택시 보통은 택시공제조합이 되겠죠. 네. 한정운전 특약과 상관없이 대인배상일을 책임지게 됩니다. 업소 고용 운전기사가 업소 주인 차를 몰고 친구들과 놀다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역시 차주인 종합보험사는 업소 주인의 종합보험사는 누구만 운전하겠다라고 해서 한정운전 특약과 상관없이 대인배상이 책임을 전부 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약간 유의미한 것은 고딩아들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업무상 차량이나 업무상 차량들에는 안전운전 특약이 잘 없죠. 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고딩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인배상 이 책임이 한정운전 특약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자동차 수리업자 직원이 영업시간 이후에 친척을 태웠어요. 네. 그런데 열쇠를 잠긴 서랍을 뜯었습니다. 뜯었을 거였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취득했는가도 판례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나오라고 할 수 없어. 운행자 나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수리업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차주인은 당연히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리업자에게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회사 차량을 몰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다가 이 정도까지면은 차주인 나와서 회사 나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놀다가 또 다른 친구에게 또 운전을 시켰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차주인 나와라고 했을 때 회사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절취운전 19쪽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인적관계, 친척, 가족, 지인, 계약, 회사 이런 사람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차량을 절취했을 때 절취운전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주인은 운행자성을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운행자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차량 열쇠 관리상의 하자, 잘못을 하자라고 표현을 아직 판례상 그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차량 열쇠 관리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시간, 장소가 운행집의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되면 역시 운행자성이 있습니다. 절취운전, 도나운전은 역시 한정운전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이 책임이 모두 지게 되고요. 차량을 열쇠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잠그지 않은 데서 해서 문을 열어놔서 차 속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차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돌아다니는데 아직까지 운행집의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가 되면 차주인 나와 했을 때 차주인은 책임이 있고 한정운전 특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8세 이상 한정 특약을 들었더라도 30세인 절도범이 도둑놈이 30세다. 그래도 대인배상일을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자동잠금 장치 삐빅 하고 내렸어요. 그런데도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탈취했다. 이런 경우는 운행자성은 탈취로 해서 운행자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문과 상당히 떨어진 학교 운동장 안에 역시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했다가 절취를 당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차주인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쇠를 꽂아뒀지만 교문과 상당히 떨어진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한 경우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차주인의 책임 없다라고 해서 파기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운행자성은 없지만 열쇠 관리 소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심인 서울지방법원과 제3구심인 대법원 판결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운행자, 차량 소유자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 좀 해당 페이지에 카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1조 명의대여, 명의단존 이 유형에선 실질 그 차량을 누가 쓰는지 실질적으로 차량을 누가 쓰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유형 중에서 이 유형에서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자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네. 형이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내 이름으로 차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차보험료도 내고 동생 부인이 할부금에 연대보증도 하고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형은 명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전해서 차량을 사용한 사람은 동생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는데 차 명의자 형 나와 차 명의자 형 나와 할 수 없다. 네. 매매 대금의 결제 전 차 판 사람 명의는 남아있으니 운행자성은 있습니다. 차 명의자 차 판 사람 나와. 네, 가능하겠죠. 그런데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차량도 넘겼어요. 그리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차 판 사람은 실질을 다 넘긴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차 판 사람, 차 명의자 나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 다 받고 차량 인도했는데 제3자에게 다시 넘기기를 기다리면서 보험료는 매도인이 냈다. 아주 구체적이어서 같은 사례가 또 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차 판 사람은 명의가 남아있으니 운행자성이 있습니다. 새 차 사면서 가지고 있던 중고차를 그 업자한테 그냥 다시 넘겨서 당신이 해결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 팔아달라고 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업자가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이러면은 차 명의자, 차 판 사람 나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실질이 사용 관계가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차 명의만 일단 넘기고 돈은 빌리는 거죠. 돈은 빌리고 돈 빌리고 차도 본인이 씁니다. 본인이 쓰고 돈을 갚으면 차 명의를 당연히 돌려받겠고 돈을 못 갚으면 명의가 넘어간 채로 그대로 인정해서 차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이때 차는 누가 쓰고 있죠? 돈 빌린 사람이 쓰고 있어요. 돈 빌려준 사채업자는 차의 이름은 올려놨지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쓰지 않기 때문에 실질이 없기 때문에 운행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채업자 나와라, 책임져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자동차 저당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동차의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산,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맡기는 걸 이제 질권이라고 하는데요. 질권에서는 민법상 반드시
인도를 해서 핸드폰의 질권을 설정했으면 핸드폰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질서가 교란이 많이 되겠죠. 핸드폰이 요즘 고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50만 원 정도 빌린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자에게 핸드폰을 넘기지 않고 양 50만 원을 빌렸다. 그럼 이 핸드폰은 내가 쓴다. 그러면 아무 표시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50만 원 빌리고 50만 원 빌리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으로 500만 원도 빌리고 5천만 원도 빌리고 네. 못 갚으면 경매를 하면 안 되겠죠. 채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인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 질권 설정이 금지돼 있어요. 자동차의 질권 설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담보권자에게 차를 넘기면 담보권자가 차를 쓰고 전 돈만 빌려서 돈만 빌리게 돼요. 명의자와 쓰는 사람이 분리되죠. 이게 뭐죠? 바로 대포차, 캐논카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수당법에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대포 통장, 그래서 가짜, 허위, 이런 뜻인데, 경상도 사투리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대포까지 마라, 이런 말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대물변제, 돈을 못 갚아서 차로 빚을 갚는 경우에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 등록 서류까지 다 넘겼어요. 차까지 뺏긴 거죠. 돈을 못 갚았으니까. 차 뺏겼는데 사고 나면 뺏긴 사람한테 너 운행자 책임자.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네, 실질이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아직 명의가 넘기지 않은 상태라도 대물변제의 경우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 임대차와 사용대차 27조. 임대차는 돈을 내고 빌리는 것입니다. 사용대차는 돈을 내지 않고 빌리는 거고, 사용대차는 주로 지인들 사이겠죠. 렌터카, 렌트어카인데요. T와 A가 붙어서 네, 렌터카. 서면 쓰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임대차의 구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운행자입니다. 네. 자배법상 운전자는 타인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고요. 임차인은 역시 차를 빌려서 자기를 위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임차인, 운전하는 사람도 자배법상 운행자가 되고 운전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역시 당연히 운행자가 되는 거고요. 회사차는 회사만 자배법상 운행자고 운전기사는 민법상 운전자 책임, 자배법상 운전자고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 문제는 거의 렌터카 회사, 렌터카에 관한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회사가 아닌데 돈 받고 차 빌려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꽤 센 것 같아요. 집행유예 이상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는 대부분 렌터카 회사와 관련된 판례들이 주류입니다. 소유권, 할부부, 소유권, 유보부, 할부매매 25조. 할부로 차를 팔면서 돈을 다 받으면 명의를 넘기는 거죠. 이럴 때 자동차 판매업자가 이렇게 할부매매를 한 경우에 판매자는 운행자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당 부분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 네. 판매자는 차를 팔았어요. 파는 게 목적이고 뭐 운행하는 거 별 간섭 없어요. 걔가 뭐 어떻게 운행하든 간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운행자가 사고가 나도 판매자 나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도인이 일반인인 경우에 이렇게 팔고 뭐 할부로 팔고 자꾸 뭐 이렇게 물어라 저렇게 물어라 뭐 이렇게 간섭할 수 있겠죠. 나도 좀 쓰자 등등. 뭐 일반인 경우는 인적관계가 복잡할 테니까요. 이런 경우는 판매자 사고가 나면 판매자 운행자 나와라 할 수 있습니다. 할부 기간 중에 차가 전매되었는데 제3자한테 또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할부금은 그 차 산 사람이 계속 내는 경우에 처음에 판 사람은 운행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전매돼서 막 제3자한테 막 팔려나가는데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판 사람 나와라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판례를 보겠습니다. 네, 임대 렌터카 회사와 임차인은 모두 운행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실무상 렌터카 사고 시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임대차의 한 유형이겠네요.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교습생도 돈을 내고 자동차를 임차했으니까 교습생도 그리고 운전학원도 모두 운행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가피해 두시면 리스회사는 자율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리스회사 명의가 남아있더라도요.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자에서 제35조에서 자율법 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용대차는 친구, 친척 사이에 무상으로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대차가 똑같이 빌린 사람 둘 다 모두 운행자 지위에 있습니다. 사고 나면 둘 다 부를 수 있어요. 너도 나와라, 빌려준 사람도 나와라, 빌린 사람도 나와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세차 수리 보관 29조 네. 세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세차업자가 사고를 내면 차주인 나와 할 수 없습니다. 세차업자 차를 완전히 맡긴 거죠. 또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엔진 오일 교환을 맡겼는데 엔진 교환하던 사람이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차주인 나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엔진 교환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비업체에 수리 맡겼는데 수리업자가 사고 내면 마찬가지죠. 차주인 나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비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허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에게 차를 팔아달라고 맡기고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이런 관계들이 조금씩 남아있으면 잔존하고 있죠. 사고가 나면 차주인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자가 수리 마친 차량을 고객이 보내달라고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차주에게 가져다 주다가 사고를 냈다거나 아니면 차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차주인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다가 사고가 났다. 네, 차주인 책임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운행자성이 차주인에게 남아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 차주인이 나서 책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레 파킹, 음식점 가서 발레 파킹했는데 걔가 사고를 냈다. 차주인 나와라. 안 됩니다. 차주인 나서 책임질 필요 없고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고기 납품하러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다가 키 맡겼는데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차주인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조 가정용 차량
네, 가족끼리 몰래 가지고 난 사고, 차주인하라고 할 수 있고요. 도급, 하도급 계약 33조. 차주인에게, 차주인이 아니라 일 시킨 사람, 이렇게 도급인에게도, 나와서 책임져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회사 공사 현장에 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회사도 운행자 책임이 있지만, 싸우고 이탈하고 이런 사람에게까지 회사 운행자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35쪽이고요. 대리운전에선 내부 외부를 분리하는 논의가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와 차주인 사이에는 오직 내부관계에서만, 내부관계라는 건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외부 관계는 보행자 충격이겠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고 차주인이 뒤에서 자고 있는데 보행자를 충격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운전 회사도 책임이 있고 차주인도 책임이 있겠죠. 공동운행자가 됩니다만, 내부 관계에서는 공동운행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차를 보는 순간 택시 탄 것과 똑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주인이 다쳤을 때 대리운전 회사가 공동운행자다 라고 하면서, 공동운행자는 감액 논의가 있거든요. 대리운전 회사가 차주인이 자기 차 타다고 다친 거 아니에요? 배상액 좀 깎을까요? 이렇게 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외부 관계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의 35쪽에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와 대리기사를 부른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데,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열쇠를 맡긴 사례는 외부관계, 보행자 충격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대비해서 서술을 하는 것은 약간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의 실무례를 말씀을 드리면, 대리운전 종합보험약관 1577, 1577 부르시면 종합보험에 대부분 가입된 대리운전 기사가 나옵니다. 그 약관에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일은 그 차의 소유자 보험에서 나오는 책임보험이고요. 사망했다면, 차주인이 단독사고로 대리운전기사가 단독사고를 내서 사망했다면 1.5억, 1억 5천만 원 책임보험이 있는데, 그러면 내 차에서 나에게 책임보험을 준다. 차주인에게 책임보험이 나온다. 내가 나에게 보상한다. 타인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견은 가능하지만, 몇 개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적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나에게 보상할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 이렇게 판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금은 0원. 그러면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책임보험이 0원이죠. 책임보험이 0원이니까 그 0원을 넘는 손해. 0을 초과하면 전부가 되겠죠. 대인배상일이 0원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2로, 대인배상이 뭐였죠? 대리운전 종합보험으로 전액 배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많이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연구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강의에서는 가볍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차 탁송업자 35조. 새 차 배달해주는 사람, 그 업체에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36조.
15세 이상 한 중3 정도 되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2, 13세, 14세 좀 애매합니다. 초딩, 초등학생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중2병을 견딘 사람은 책임 능력이 이제 있게 됩니다. 초딩 이하가 차를 끌고 나갔다. 네, 이런 경우는 자배법보다 더 간단한 법이 있어요. 민법입니다. 민법 755조.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이걸로 그냥 바로 책임 능력이 없는 초딩들이 차를 끌고 나가면 사고 내면 그냥 755조로 바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책임 능력이 있는 중2병에 걸렸거나 중2병을 견뎌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빠 차를 끌고 나간 경우에 그때는 뭐 아빠 차를 끌고 나갔다. 이건 간단하겠죠. 웬 자비법 3조. 아빠 차주인 나와. 차주인, 아빠 나와야죠. 근데 아빠가 사준 오토바이, 이거는 애매해. 아빠가 사준 오토바이. 사줬으니까 오토바이 주인은 미성년자죠. 네. 근데 아빠가 운행자가 되려면, 자배법 3조의 운행자가 되려면, 운행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빠가 오토바이 타는데 비용들, 오일값, 기름값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오토바이를 탈 때 어떤 식으로 탔는지, 아빠가 통학용으로 쓰라고 하면 통학용으로 썼는지, 등등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것을 충족하면 그때 아빠 나와 할 수 있고요. 복잡하지만 대부분 아빠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자기 돈으로 오토바이도 사고 오토바이를 사겠죠. 자동차는 18세 이상이 면허가 있으니까요. 원동기 장치하는 거는 16세 이상 오토바이 16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기름값, 수리비, 그 책임보험 가입해야죠. 책임보험료 다 내고 그런 경우에는 자배법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자배법으로 아빠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인 아빠도 아니고 운행자인 아빠도 아니기 때문에 자배법으로 나오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민법 750조 일반 감독으로 아빠를 나오라고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제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운행자 강론을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